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또 3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예. 지금까지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든지 기업별 산별 노조의 뭐 어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각각의 가지는 장점들, 그리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지금까지 나눠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관 통합이 일단은 됐습니다. 네. 형식상으로는 11월 1일 날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연구원이 합쳐져서 서울연구원의 통합 서울연구원으로서 이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제3의 기관에서 보셨을 때 지금 여기 노사관계라든지 이쪽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들이 처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좀 우려된다고 할까요? 어떤 측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그래서 일단 이제 통합되기 전에 기술연구원은 우리 이제 서울시 출연기관 지부로서 아까 이제 산별의 가장 큰 목적인 네. 어, 좋은 노동 환경을 음. 이제 상향 평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받아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서울연구원과 통합이 되면서 과연 이 기존에 갖고 있던 노동 조건 및 노동 환경을 어떻게 하면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그게 당연히 이제 적용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점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고용 형태가 변한 직원들이 조합원들이 있어요. 네,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의 그런 과연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진행을 했을 때의 출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고용 형태를 서울연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하나와 또 급여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합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보통은 급여 차이가 있으면 낮은 부분을 올려서 급여를 맞추는 게 정설인데 네. 근데 서울시의 메시지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예. 통합지원단회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서울시는 일단 양 기관의 총인건비 캡을 씌우는 상황에서 이제 인류라 하는 과정들로 해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고용 형태 관련된 것들은 아마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구직 같은 경우에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3년, 그리고 뭐 어떤 평가 요소에 따라서는 뭐 1년마다도 이제 그게 갱신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기술연구원으로서 갖고 있던 거하고는 좀 배치가 되는 상황인 게, 저희는 그 규정상 단협도 그렇고 규정상으로도 그렇고 정년을 만 60세까지로 한다라는 그게 있었어서, 그거하고 지금 이게 매년 3년마다 2년마다 1년마다 계약하는 것과는 배치된 상황이었어서 요 부분들이 조금 일단은 좀 얘기가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에 이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뭐 박사직에 전문직에 한해서는 이제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가기부 산하의 연구소의 직원들 다 이제 연구위원들은 정년이 없죠. 그러니까 정년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계약직으로 된 노동조합이 있는 가기부 산하의 연구원들은 지금 다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연구위원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3년의 계약직으로 진행됐던 고용 형태를 정규직으로 이미 다 바꿨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예. NST의 이제 예. 이러면 정부 출연 기관들의 모임이 따로 있죠. 네. 거기 위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예. 저희랑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거 옛날에 다 바꿨는데 얘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라고 말씀하셨었죠. 예. 그럼 과연 서울연구원의 직원들을 특히 이제 연구위원은 계약직으로만 해야 되나?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계약직과 정규직에 대한 굉장히 큰 차이는 사용자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약직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서울연구원에서는 단 한 명도 이 계약직으로 인해서 퇴사한 적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았지만 규정상으로는 그 목줄을 사용자가 지고 있거든요. 지고 있을 수밖에 그렇다라고 없죠. 하면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나 공공기관의 노동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못할 경우가 굉장히 생길 수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평가로 인해서 이제 평가 퇴출제라는 부분으로 명분을 씌워서 규정상으로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과연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
이게 사실상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안 한다라 나는 우리는 퇴출시킨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거 각서 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 각서를 쓰는 순간 이게 무력화되는 상황이라서 딜레마에 빠지는 건데 아마 그 측면들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아까 그 지부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교섭은 사측과 노측이 동등한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해 주신 것들은 동등한 위치가 아닌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안 될 수 있다. 사실 그 말씀은 제가 이 통합된 이후에도 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떤 식으로 개선시켜야 될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젠다가 물려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 지금 상황인 저는 것 이제 같습니다.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과연 서울연구원 직원들은 연구위원이 계약직으로 계속 3년 계약직으로 있는 걸 더 선호하는지 그게 오히려 우리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 큰 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공론화 해봐야죠.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즉 이제 서울연구원에서 고용 형태를 계약직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2015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 피크제를 저희가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와 각 투자 출연 기관들이 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합의서를 작성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가 적용이 됐는데 네. 노사정위원회라 하면 서울시 그다음에 각 기관의 기관, 대표들, 경영진의 대표죠. 사측의 대표와 노측의 노동자의 대표. 그래서 노사정이 예, 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그러므로 이제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에 임금 피크제가 들어왔는데 그 임금 피크제의 적용 대상을 계약직은 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 계약직의 연구위원들은 계약직으로서 임금 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했을 때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이 뭐냐면 임금 피크제 대상으로 간 직원들은 보직에서 일부 빠지면서 빠지죠. 정원에서 밖으로 빠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는 그렇죠. 일종의 뭐 나쁘면서 장점을 갖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에 있어서 여러 기관 투자 출연 기관들은 조직의 신선성에 대한 부분,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임금 피크제를 일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연구원은 아직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연령대 규모를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적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 혹은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 임금 피크제를 만약에 이제 급여가 낮은 사람만 적용을 했을 때에는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을 때의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급여를 또 빼와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과연 계약직이 더 좋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 자체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부 의사결정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 결정한 건지 그런 부분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두의 근로요건과 관련된 왜냐하면 누구든지 나이는 먹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공론화 과정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기술연구원실에 저희도 지금 그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다수가 일단 반대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안 했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하고 있다라고는 해요. 이미 지금 좀 통합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의 공론화가 얼마나 되는지도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 마이너스 되는 그 점수가 경평에서 마이너스 되는 점수가 0.5점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는지도 사실상 얘기가 돼야 될 텐데 그 측면들도 좀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주체는 직원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경영진의 일부라든지 서울시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우리 무조건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정보들 다 오픈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서울연구원에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출연기관 지부의 모든 지회들은 1사1노조예요. 그리고 1사1노조. 조합원의 그 직원들의 가입
퍼센트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죠. 네. 근데 지금 서울연구원은 2개의 복수노조로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의 복수노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굳이 출연기간 지부에서 직종이 뭐 정말 상이하게 다양하지 않다라고 하면 2개의 노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노동자의 권리를 지향점으로 한다라고 하면 두 군데서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게 분산되거든요. 만약 2개의 노동조합이 있으면 사용자가 굉장히 이용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교섭에서 반대쪽에 핑계를 대고 서로 빠져나갈 구성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지금 2개의 복수노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향점에 대해서 같다라고 하면 그 지향점이 확인됐으면 네.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타임아웃에 또 걸리는 바람에 이번 것도 지금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다음번에 얘기할 걸 또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 오늘 이제 연구원에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이제 고용 상태라든지 이런 측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어가지고 얘기해 주셨던 것들이 이제 뭐 임협이라든지 다른 의사결정 상황들 오늘 일부 말씀해 주신 것들 포함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좀 더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